자, 4주차 대지 선정 및 분석에 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좀 할 시간이 왔습니다. 참 요번 학기 중에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이 대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리고 그 대지가 어떠한 법규 그리고 성격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주택의 형태는 물론이거니와 방향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제약도 걸리고 때로는 그 환경에 의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대지 선정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 학기 처음 하는데, 그것도 프로젝트란 거를 또 처음 시행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대지 선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라고 맡겨두면은 너무 많은 착오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박혜성 교수님이랑 얘기 끝에 한 3가지 정도의 대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옵션으로 주고 그 중에서 여러분 선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게 좋겠죠? 너무 알아서 여러분들 골라봐 하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나 좀 막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가지 타입을 오늘 얘기를 할 테니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이번 학기 프로젝트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관건입니다. 관문이기도 합니다. 잘 선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얘기를 좀 꺼내볼게요. 주택의 대지 선정 조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짓기 위한 대지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적 조건이 있고 사회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자연적인 조건은 뭐고 사회적인 조건은 뭐냐?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연적 조건 같은 경우엔 일조가 있죠. 일조 뭔지 알죠? 여러분들 태양, 그치? 빛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빛도 있고, 그리고 공기, 또 온도도 있고요. 열환경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주변의 환경이라. 신선한 공기, 그쵸? 당연합니다. 통풍이 또 잘 돼야 되겠죠. 통풍이 잘 안 되는 집도 많습니다. 이거 당연히 창문 열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야. 아니야가 아니야. 말이 좀 이상한데 통풍이 잘 안 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 보면 어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왜 집이 왜 눅눅하다 그러죠. 곰팡이 많이 나 있고 또 습하고 이런 집들 많습니다. 통풍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참 좋아하죠. 전망 좋은 집, 그치? 3번째, 전망 좋은 집. 우리가 아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집안,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산비탈이나 이런 데들 지어놓은 집들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그냥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 문제야. 지어놓는 것까진 좋아. 근데 우리 환경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름에는 비 줄줄 내리고 또 그리고 겨울에는 눈 오고 그러다 보면 집안이 계속 흔들리고 약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집이 어디다 짓는 건데, 결국엔 집안이 탄탄해야지 집도 견고하게 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집안에다가 집을 지어버리면은 뭐 불 보듯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조용한 환경. 조용한 환경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니까요. 주변이 어느 정도 좀 와글와글하고 저게 번화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시 속에서 살아야죠. 도심 속에서 살아야 되는 분들이시고요. 환경이 대체로 교수님은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일종의 이념은 난 집이라는 곳은 철저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심지어는 얼마나 좀 집이라는 곳을 내가 좀 중요시 여기냐면, 그리고 때로는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안에 내가 들어옴과 동시에 타인에게 피해를 받고 싶지가 않아요.
집은 조용해야 되고 나만이 쉴 수 있는 쉘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수님이 갖고 있는 집에 대한 내 이념이에요.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난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나한테 소중하냐라고 얘기하면은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물리적인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요. 조용한 환경을 뽑고 싶어요. 굉장히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 그렇진 않더라 이런 얘기고, 또 정형의 돼지 형태가 울퉁불퉁해. 막 무슨 뭐 별 모양도 아닌 것이 뭐 알아볼 수 없게 막 삐죽삐죽하고, 그거는 여러분 공간 만들 때도 그 막 삐죽삐죽하고 막 그 뭐라 그럴까, 알 수 없는 아치를 만들어 놓고 곡선 만들어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러분 막 있어 보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훨씬 더 멋있게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공간 로스가 많아요. 공간 로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치 형태의 벽면을 갖다가 여러분 내더라도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해.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R값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왜 나와야만 하느냐.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집들 보면은 대지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치?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정형의 대지. 그리고 10분의 1 이하의 경사라고 되어 있네요. 10분의 1 이하. 1m로 올라가는데 10m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m로 올라가는데 10m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의 경사도. 그치?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로우 슬로프라고 되어 있네요.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경사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사회적 조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집 한 채 짓기 위해서 사회적 조건, 소셜 컨디션이랑 또 있는데, 접근성이 좋아야 좋다. 그치? 대체로 그렇죠. 접근성이 좋아야 좋습니다. 주변에 걸어 나가가지고 그래도 뭐 쉽게 물, 생수라도 하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슈퍼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일 좋은 거는 교통시설, 지하철, 버스 등이 근접한 곳에 있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근데 조금만 여러분들 저 지방으로 벗어나도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개인주택이나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갖추기는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접근성이 어떤가 잘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이 있느냐, 공공시설, 학교, 도서관, 공원, 특히 아이 있는 집들, 학교 중요하죠. 그쵸? 학교가 근처에 없거나 멀리 있으면 버스 타고 다니고, 만약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는 그런 가정이다 라고 하는데, 뭐 학교가 뭐 버스 타고 1시간씩 가야 되고 뭐 이런 데들 어렵잖아요. 그쵸? 자, 그다음 생활 편의시설.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치? 슈퍼 있네요. 상점, 병원, 은행. 생각보다 뭐 이런 거 주위에 뭐 당연히 있는 거 아니나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교수님은 꼭 학교로 와요. 우리 주변에 교수님이 이용하는 은행이 없어가지고 뭐 S은행,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 우리 학교 은행 신한은행이 뭐 모르는 친구가 누가 있어 뭐 그걸 숨깁니까? 신한은행을 이용을 하는데, 신한은행이 천안 지역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 좀 신기하죠. 내가 은행 거래할 때 종종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갖춰져 있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유해시설이 없는 거, 특히 우리 여학생들 많으니까 성범죄자들, 그쵸? 그 공지하고 뭐 전자발찌도 채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 다 뜯고 또 어디 도망 다니고 나쁜 짓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존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환경을 갖춘 데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것들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회적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대지 선정 조건은 경우에 따라 모두 다름.
느낌표 딱 쳐놨습니다. 대지 선정 조건은 경우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맞습니다. 거주자의 연령, 생활 주기, 목적, 취향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죠. 그쵸? 은퇴하신 실버 세대이신 경우에 뭐 나만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 수업을 안 하고 그 은퇴를 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치면은 굳이 학교에서 지금 20분 거리에 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쵸? 조금 더 좀 한가지고 여유로운 데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령에 따라 달라지고 하는데, 지금 내 현 위치에, 지금 연령대에 내가 하는 일, 내 주변 사이클을 이렇게 보면은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상당히 옳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생활 주기, 그래 좀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생활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교수님은 학교를 갔다 온 사람이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학교를 오가고 수업을 듣는 게 우리 학생들의 주된 생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멀리 있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여러분들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거주 목적에 따라가지고,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거주자 취향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텃밭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텃밭에서 이렇게 도시농부 마냥 어떤 취미생활로 가꾸고 수확해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공동주택만 잔뜩 모여있는 어떤 그런 곳에 가면은 물론 옥상에 올라가서 뭘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참 고맙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 그치? 거주자의 개인의 어떤 취미나 취향에 따라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선배 4학년이 제시한 그 사이트 계획안이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쪽에다가 739-1213 이걸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지역 지금 필지를요 이렇게 표기를 지금 해놨죠. 근데 지하철이 가까워요 일단. 그리고 커피숍 거리도 있고요. 이태원 쪽이죠. 이태원 쪽에 지금 의류도 파는 곳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거는 지금 거의 번화가에 가깝다는 얘기야. 그리고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식물원도 있죠. 공원도 가깝다는 얘기고, 삼성 미술관, 리움 미술관도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받은 거지. 미술관이 옆에 있다는 얘기는 문화생활도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거고, 호텔도 있고 블루스퀘어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주변 시설이 공연과 미술계를 대표하는 각종 문화시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유동 인구가 많다는 거, 사람이 많다는 거, 청년 자립을 위한 주거 복합단지거든요. 청년 자립을 위한, 청년이 시골 한적한 어디 비탈길에 있는 그런 한옥 같은 데서 살고 그러면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도심과 가깝게 오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주변 지역이 또 어떻게 돼 있냐, 그리고 접근성도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죠. 한강진역과 이태원역에 인접해서 교통편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자주 가잖아. 그치? 도면 한 장을 그리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잘 안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카페 가가지고 3, 4모 모여가지고 친구들이랑 의논도 하고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카페들이, 이태원 카페거리 이런 데들, 커피숍 거리들도 있고, 그리고 답답하면은 저기 회사에서 깨졌어. 응? 그러면은 어디 근처라도 나와가지고 공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올 수 있을 만한 식물원도 이렇게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좋은 지역을 찾아냈어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 퍼포지죠. 목적성과 맞는 그 로케이션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교수님들이 그 사이트를 요번 학기 처음 하니까 이제 주어 줄 거죠. 자, 좋은 사례고요. 그 다음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코하우징 계획안 두 번째 사례로 이렇게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쪽에다서 봤어요. 용인에 전원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용인시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해요. 나도 용인에서 좀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용인시 상당히 좀 살기가 좋습니다. 자연을 즐기면서 편리한 교통까지 갖춰진 그런 도시라는 거 아주 네,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에버라인 어정역에서 분당선 근처 위치. 요즘에는 지하철들이 다 용인 천안까지 내려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망이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용인 쪽도 마찬가지고요. 인근의 대학, 그리고 첨단 어떤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공단들 있죠. 이런 데들 많이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1인이래요. 여성 1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죄와 관련된 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용인시 상당히 좀 살아본 곳이라서 좀 추천을 할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사이트로서 여기를 위치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친구도 좀 상당히 잘 찾았어요. 일종 일반 주거지요. 이런 게 좀 낯설죠. 무슨 말인지. 근데 조금 있다가 알게 될 겁니다. 330.5 메다제곱 뭐라고 내가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보통 실무에서는 해배 그럽니다. 해배. 내가 지금 두 번 얘기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메다 제곱이라고 보통 안 그러고 해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메다 세제곱은 루베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다 제곱, 메다 세제곱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낯설 거야. 내가 설명을 좀 할게요. 건폐율, 용적률 2주차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건폐율이란 건 건축 전체 필지의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 아니면 이만큼 된다. 라는 걸 따지는 게 바로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이 60% 이하죠. 그러면 요 하얀색 요거를 필지라고 쳤을 때 요거를 전체 대지 면적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60% 정도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용적률이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어? 2층, 3층, 4층만 이렇게 졌어. 그럼 전층을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합친 거야. 그러니까 이걸 100평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건폐율 건축 면적은 몇 평이 되겠어요? 60%니까 100평이면 60평이 되겠죠? 그죠? 용적률이 100%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2층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60평짜리 2층을 못 올리네요. 못 올립니다. 용적률이 100% 이상? 100% 이상이군요. 200% 이하군요.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요 말 때문에 다시 녹화할 필요는 없죠. 교수님 실수했습니다. 용적률 100% 이상, 200% 이하죠. 그러면은 2층, 3층까지 올릴 수 있군요. 그쵸? 60평, 2층이면 120평, 3층이면 180평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다시 설명을 좀 할게요. 좀 이따가 180평까지 해서 3층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네요. 아주 그 위치도 잘 찾았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A, B, C 타입을 세 가지 타입의 대지를 이제 우리 2학년들한테 주어 줄 겁니다. 각기 조건이 다른 세 가지 타입입니다. 여러분 팀원과 토의를 해가지고 주거 요구 및 주거 목적까지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서 셋 중에 하나 대지를 선정을 합니다. 자, 그 중에 A 타입이 뭐냐? 바로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동구 문화로 102번 길 15 그리고 19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빨간 표기를 쳐놨죠. 그쵸? 집원 주소로 해가지고
요거 한 건 뛸게요. 경기도 고양시 139 정발산동에 해당됩니다. 813-23 필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총 면적이 414.6m 제곱이라 되어 있죠. 메다 제곱이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나누기 3.3 메다 제곱. 제가 메모장을 켜놨거든요. 414 몇이었죠? 0.6이죠. 0.6 나누기 3.3 하면은 이게 평수에 해당이 됩니다. 요 나누기 3.3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궁금한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여러분 나누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평수가 나오겠죠. 대략 몇 평 되겠습니까? 150평은 안 되고요. 한 30평 이상 될 것 같습니다. 130평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일종 전용 주거지역 A타입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요 2, 3필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요 네이버 같은 데 찍으면 여러분 항공지도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B타입. B타입은 서울 강남구 아주 그냥 도심 한복판입니다. 도산대로 25길 15-8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자, 이 영상 외에도 아마 이거에 대한 부분은 또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박혜성 교수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은 다시 또 말씀을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지금 처음 이야기할 때 이 영상이 잘 보이잖아요. 좀 유심히 좀 보시길 바래요. 676.3m 제곱이죠. 그쵸? 이거는 지금 3.3 나누면은 200평이 넘어가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C타입. 여기가 지금 조금 독특한 게 자연 녹지 지역이야.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이면요, 건폐율이 떨어져요. 녹지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다가 집을 그냥 커다랗게 지으라고 건폐율을 갖다 주어주겠습니까? 그쵸?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10중 8구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제약이 있을 거다, 건폐율에. 근데 면적이 상당히 커요. 1256.5해배입니다. 1256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 나누기 3.3을 하면은 이거는 한 거의 400평 가까운, 그쵸? 그런 지금 대지입니다. 아주 큰 그런 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A, B, C 타입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고르는데 하나를 고르기 위한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골라놓고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되는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수님이 요구하는 바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먼저 하고 A, B, C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만 할 겁니다. 무턱대고 골라놓고 나중에 조사하다가 막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뭘 조사를 해야 되냐? 바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 다음에 토지가 1종이냐 2종이냐 등등, 그리고 지적도 관련된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셔야만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다 갖고 있을 텐데, 핸드폰에 토지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이음. 핸드폰에 토지이음이라고 앱에다가 쳐가지고요, 그거를 다 다운을 받으십시오. 토지이음을 다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을 다 받으시고, 지금 요 주소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토지이음이라고 쳐도 괜찮습니다. 토지이음 쳐도 돼요. 그러면은 그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직접 해볼게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다가 쳐놨거든요. 요렇게 토지이음이라고 네이버에서 토지이음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이음이란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게 있고, 여기 도로명을 갖다가 입력을 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한 가지를 한번 입력을 시켜 볼게요. 뭐를 한번 해볼까? ABC 중에
내가 요걸 아까 입력을 해봤더니 나오던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437번 길. 그쵸? 여기 지금 동천동이죠. 요거는 지금 저 도로 주소고요. 690-4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주소로 해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수지구 동천동 691-2 얘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이건 두 가지 필지니까 한 가지만 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했더니 여기서 체크를 하라고 이렇게 뜨네요. 맞죠? 주소 검색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컬러별로 나와요. 되게 좀 시인성이 좋습니다. 녹색으로 돼 있네.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알고 보니나 아주 그냥 공기 좋은 지역이네요. 691-1번 1. 그 다음에 여기가 2입니다. 2필지입니다. 요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축적도 1200분의 1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행위 가능 여부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있어요. 요걸 눌러볼게요. 아이고야, 건폐율이 20%네요. 그지? 용적률은 100%고요. 최대 5층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네. 616해배니까요. 616 나누기 3.3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200평이 안 나오거든요. 한 100몇, 100, 뭐 7, 80평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170, 180평 되는 기준에서 20%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170, 180평이야. 거기서 20%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도대체 몇 평 나오는 겁니까? 평수가 되게 작네요. 한 30평, 40평 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용적률이 100%야.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러면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니까 5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게 맞죠. 그쵸? 층수는 높이 올릴 수가 있는데, 쓸 수 있는 면적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자, 근데 30평, 40평짜리로 해가지고, 용적률 100%라고 치면은, 그럭저럭, 괜찮은 여러분들 그 단독주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또 보자. 그 다음에, 지금 토지이음이라는 데를 이용해 봤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원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떼어볼 필요가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에 토지 이음 여러분 내가 깔라 그랬죠. 거기 들어가서 확인해도 이 지금 건폐율 용적률을 똑같이 핸드폰 앱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부 24의 토지 이용 계획원이라는 게 있어. 얘는 어떤 건지 한번 좀 보자. 자, 네이버에다가 그냥 정부 24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까? 입력을 하고 메인 정부 24 여기로 들어가 보자. 여기서 토지 이용 그러니까 나오네요. 계획 확인 신청 열람 뭐 누를까요? 열람 신청서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신청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럼 발급하기를 눌러요. 그럼 여기 지금 개인 뭐 이렇게 법인 이런 게 있어. 교수님 공동인증서가 있거든요. 로그인하는 것까지 보여줄까요? 사용제 뜨지? 아유, 이거 괜찮나? 여러분들이야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봐도 되나요? 이용계획 확인 신청이라고 있지. 그럼 대상 토지에다가요, 아까 거 뭐 이거였지? 요거 그죠? 수지구 동천동 691-2 뭐 690-4 이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요. 그래서 검색을 뜨면은 여기서 온라인 발급 출력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수령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1종이냐 뭐 몇 종이냐부터 해가지고 이 필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건폐율은 아까 뭐라 그랬어? 토지 이음에서 확인을 하시고, 건폐율은 토지 이음에서 확인을 하시고, 건폐율 용적률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들어와가지고 세부적인 부분들, 여기 지금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도라는 게 있어요. 정부 24에서 똑같이 지적도라는 걸 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 정부 24 안 치고 요거 체크해서 들어가셔도 돼요. 그치, 이렇게 지적도라고 뜨죠. 여기서 발급하기 눌러볼게. 나는 지금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지적도, 임야도도 있습니다. 지적도 등본, 대상 토지 들어가 봅시다. 동천동,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넣어보죠. 검색 창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검색 일단 이렇게 나오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맞죠? 고기동이 아니라 동천동. 그래서 6912번지 축척조회 1200, 이게 제일 크니까 온라인 발급, 방문 수령, 온라인 발급 요걸로 해야죠. 그 다음에 신청하기를 눌러요. 아이고, 나는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띄워봐서 어디까지 넘어가나? 처리 완료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문서 출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하고 다운을 받고 출력까지 하실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알고 계시고 요 지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랑 지적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토지 이음만 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거를 다 교수님 지금 보여준 대로 들어가가지고 다운을 받으세요.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했듯이. 그렇게 해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보고 교수님들이랑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가지는 별표 쳐놨습니다. 토지 이음에서 건폐율 용적률 확인 꼭 하시고, 정부 24 들어와서 이 건폐율 용적률이 여기도 나와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지적도 꼭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 대지 위에다가 건폐율 따져서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토지 이음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색깔 따라서 이게 녹지 지역이냐 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냐, 네이버 지도 같은 데 들어가면 항공이 나와요. 여기 지금 서북구 직사는 뭐 군동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교수님이 옛날에 살았어요. 5년이나 살았습니다. 여기 살았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누구보다 잘 알죠. 여기 지금 흰 차 보이죠? 교수님 차입니다. 내 차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진은 그때 내가 캡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498.1회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면적이 마당 면적만 한 뭐 150, 60평 정도 되고, 여기는 법규가 또 있었어. 주택 하나를 짓는데 2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요. 2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한 30평 정도밖에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 사례로 네이버 지도, 그리고 내가 토지 이용 띄었던 거를 한번 좀 보여줍니다. 자, 넘어갈게요. 꼭들 준비들 하시길 바라고. 자, 이제 법규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 아플 수 있는데 해보시면 돼요.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듯이 교수님도 이번 학기 좀 열심히 해보고 있는 게 있어. 구글 클래스 있죠? 네, 구글 클래스 들어가가지고 이 얘기하면 박혜정 교수님 웃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구글 클래스 들어가서 이제 활용하는 법을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어. 하면서 좀 여러분들 지금 내가 녹화를 조금 빨리 하고 있어서 개강 전이거든요. 이제 개강을 하면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뭔가 이렇게 하나 둘씩 만져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좀 막막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맞닥뜨리고 법규라 그러니까 아유 이거 어떡하냐 뭐 그냥 막막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수님이 얘기한 그 사이트 찍어가지고 컨트롤 CV에서 그냥 들어가 보세요. 하다 보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이음에서 앱법 토하고 그 다음에 토지 용도 지역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주거 지역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좀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전원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계획관리 지역이 많아요. 계획관리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계획관리 지역도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자연 녹지 지역 있죠. 이런 데라고 해서 집을 전혀 못 짓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안 질까요? 건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쭉 봅시다. 여기 뭐야? 주거지역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2종 넘어가 볼까? 공동주택이라 나오죠. 여기도 1종 볼까요? 일반 주거도 저층 중심인데 2, 3종 넘어갈수록 중고층 주택이 나오죠. 아파트 같은 것. 그치? 그러니까 2종, 3종 넘어갈수록 저 용적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이 참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대부분 여기다 근데 사람들이 그 농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과수원 같은 거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자그마하게 집을 같이 짓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게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경계에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자연 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계획관리 지역을 교수님이 직접 살았다 그랬잖아. 5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굉장히 좀 머리 아픈 부분들도 있고 재밌는 부분들도 있고 좀 그래요. 아무튼 계획관리 지역에 전원주택도 좀 포함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주거지역이 제일 용이하겠죠. 그쵸?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조금 좀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지역이 있다. 그리고 2종 3종으로 올라갈수록 중고층 주택이 많아지고 공동주택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야. 건폐율 그치? 100평의 대지가 있다. 거기서 건폐율 50% 이하면 뭐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50평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용적률이 100%야. 그러면은 다 층수 합친 면적이 결국에는 100% 이하니까 100평의 대지라 그러면은 100평까지 용적률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층이 50평이라 그러면은 2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는 60% 이하, 200% 이하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은 100평 중에 60평을 지을 수가 있는 땅이고요. 200%까지 가능하다 얘기는 3층까지 올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얘는 4층까지 올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내시면 돼요. 자, 건폐율 계속 나옵니다. 대지 면적 분의 60. 이건 건폐율이 얼마야? 60%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건폐율이 너무 높아요. 건폐율이 너무 낮아요. 지금 요 상대적인 그런 얘기죠. 밀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너무 많네요. 건물들이.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곳인가 보죠. 자, 용적률 이 층수를 다 합친 것입니다. 이 1층, 2층, 3층. 지하층은 이 얘기 안 했군요. 지하 1층은 제외예요. 지하 1층 제외. 1층, 2층, 3층. 총 합치면은 150해배죠. 약 50평가량 됩니다. 대지 면적이 100해배라고 쳤을 때 대지 면적이 100해배라고 쳤을 때
150패배 용적률을 보여주고 있다. 150%가 가능한가 보죠. 그쵸?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용적률 200%, 지금 잘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습니다. 교수님 설명할 만큼 한 것 같은데요. 응? 이제 그래도 이해 안 가는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 질문한다고 뭐라 안 그래요. 뭐라 안 그러니까, 또 물어보세요. 이해 갈 때까지 물어보세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이해를 무조건 하고 가야죠. 건폐율 용적률이 이번 학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언급을 했고, 건물을 어느 위치에 어떤 배치가 좋을지 참 이것도 남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거실을 내고 어느 방향으로 사적 공간을 또 배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잘 따져줘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연적 분석 중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방위축이에요. 대지 조망축도 있죠. 그쵸? 지형에 따라서 지형이 이쪽이 막 산지 지형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어떤 전망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내주는 게 좋고요. 그치? 자, 그런 부분들, 자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거를 따질 때 몇 페이지에 있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어요. 1조입니다. 1조. 이 1조에 대한 부분이랑 풍향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어디서 뜰까요? 해라고 미안합니다. 해는 당연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죠.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까요? 바람이 남동풍으로 많이 불죠. 그죠? 여름철에는 남동풍. 겨울철에는요, 북서풍이 불어댑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그 바람이 부는 거는 기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흐르죠.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태평양 쪽에 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평양이 우리나라에서 남쪽에 있죠. 그래서 남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그런 방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베리아 쪽에 기단이 형성이 되죠. 고기압이요. 그래서 북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는 방향이 강합니다. 자, 해가 뜨고 지는 거는 동쪽에서 떠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출 서쪽으로 지게 되죠. 그쵸? 그래서 가장 그 태양 궤적상 긴 시간이 어디가 될까요? 동서 남북이 됩니다. 그래서 남향으로 배치를 해 놓는 게 뭐를? 거실이나 이런 공적 공간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남향입니다. 배치를 해 놓는 거를 우리가 제일 많이 선호를 하죠.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거는 뭐 동지 하지에 관련된 얘기예요. 지금 어느 게 동지고 어느 게 하지일까요? 어느 게 겨울철이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자. 어느 게 여름철일까요? 해가 제일 많이 떠 있는 게 요 셋 중에 어디야? 요거죠. 그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낮 시간이 엄청 길어지죠. 왜 여름철에는 낮에 굉장히 해가 오래 떠 있잖아. 저녁 늦게까지 떠 있잖아. 근데 겨울철 같은 경우 해가 짧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려를 해야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작아요. 나라가 작기 때문에 크게 이런 거에 지역마다 영향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저 북쪽에 홋카이도 같은 데들 보면은 그 집의 형태가 남쪽에 이제 오키나와 쪽 남쪽에 있는 어떤 그 집들보다 지붕 길이가 깁니다. 북쪽에 있는 집들이요. 그 추위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죠. 그렇죠. 일조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역 따라 달라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훨씬 더 심하겠죠.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과 서쪽이 시간마저도 다르잖아요. 그치? 근데 이런 지금 동지 하지에 이런 편차들이 안 날까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죠? 집 짓는 방식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지로 갈수록 낮 시간이 짧아지고 하지가 더 길어진다. 몇 도 기울어지고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무슨 천문학자입니까? 몰라도 돼요. 그건 몰라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회적 환경 분석은 그럼 뭐가 있을까? 도로교통에 관련된 부분들, 그치?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가, 차량 진출입이 어느 방면이 유리할까, 이런 것들, 주 보행 동선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오픈을 시켜놓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건물 입구로 들어와서 지금 이쪽에 마당을 해놨죠. 이거 참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여기 이쪽 방향으로 오픈을 시켜놓으면은 이거 어떻게 너무 시끄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 분석에 또 대지 주변 상황, 경관 조망 등이 있습니다. 사이트 관련된 것, 인접 주택지가 있을 때 그쪽 방면으로 막 오픈 영역을 만들어 놓으면 무지하게 아무튼 간섭이 많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따져줘야 됩니다. 시각적 차단을 어떻게 하는지, 주택지는 막아주는 게 좋죠. 그렇죠? 과수원 같은 경우는 오픈 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은 메인으로 오픈되는 것을 녹지 지형으로 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보셔야죠. 자, 그리고 소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여기 나오네요. 소음 관련된 부분들,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 경험상 이렇게 보면은 이웃 있죠. 주변 주택지, 그 다음에 차들 많이 다니는 거, 이거와 거실 마당 부분을 어떻게 조망을 해놓을 것인가, 이거를 좀 잘 따져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조, 방향, 바람에 대한 것들, 그치? 겨울철, 여름철, 방향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일조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굿, 이 부분은 배드라고 되어 있네요. 이쪽이 남쪽 방향이죠. 그쵸? 남쪽 방향에 테라스 같은 거를 계획을 하거든요. 큰 창을 만들어 놓든지, 꼭 거실을 노래는 것만은 아니야. 근데 거실 쪽이 배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가의 사회적 분석입니다. 대지 주변 현황이 어떤가, 공원 쪽을 향해서 있는가, 주택은 막았죠. 그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소음이 어떻게 들려오느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보행자들 들어오기 쉽게, 차가 있다 그러면 차가 유입되기 쉬운 방향으로, 만약 주차 공간이 있다 그러면 더 그렇겠죠. 잘 따져줘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차가 들어올 수도 없거나, 차가 막 돌려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계획이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대지 분석 1조 1사 풍향 관련된 거, 방위 지금 계속 겹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그냥 뭐 할 거 없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자꾸 반복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입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 보고 여러분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하십시오. 남동 방향으로 해가지고 쏘쏘 굿이었습니다. 그제 요거 잘 살피시길 바라고. 교수님은 이 일조가 가장 많이 신경이 좀 쓰여요. 가장 신경이 쓰입니다. 풍향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알고 계시고, 여름철과 겨울철은 어떤가. 여름철은 방향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게 좋고요. 겨울철 바람 같은 경우는 막는 게 좋잖아. 막잖아. 그치? 그다음에 식생 경관은 어떻게 할 건가. 차량 소음에 대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니야.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나도 과제전 해놓고 과차 싶었는데, 이 그림만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판넬 만들 때, 분석까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잘 했어. 배치를 다 잘 시켜놨어.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교수님 만들어 놓은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컨트롤 CV 해가지고 판넬에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안 맞죠. 본인 거랑. 그지? 그래가지고 사이트 경관, 대지 분석이 다 틀린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거를 잘 분석해서 넣으셔야 되겠지. 1조 풍량 2학년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라고.
트래픽 관련된 거지, 주변 환경. 이런 사례들입니다. 4학년이 만들어 놓은 거. 자, 요런 PPT들 올려놓는 이런 자료들 잘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근데 요것만 정리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디자인 컨셉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디자인 컨셉이란 디자인 컨셉 설정 시 고려할 요소 몇 장 안 됩니다. 짤막한 얘기거리인데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컨셉이란 게 뭘까? 컨셉이란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린 디자인과죠.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중요한 건 디자이너가 의도한 바를. 그치?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적용이 돼야 된다. 특히나 주공디도 그렇습니다만 교수님이 상공대 할 때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할 겁니다. 일목요연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디자이너가 의도한 생각을 비주얼로 펼쳐내는 작업입니다. 자, 예를 한번 그림해볼까?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 박혜선 교수님이 주신 수업 자료예요. 수업 자료인데, 내가 이거 보고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여러분한테 좀 질문 한번 해볼까봐. 왼쪽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하러 가는 상황일까요? 노동을 하러 가는 상황일까? 일을 하러 가는 상황일까? 아니면 어디 파티를 가는 상황일까? 특히 또 오른쪽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일을 하러, 아니면 장을 보러, 아니면 어떤 그 파티를 가러, 무슨 상황에 놓여져 있을까? 이분 같은 경우는 시중팔고 무슨 파티나 아니면 어디 초대를 받았을 거야.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비즈니스 쪽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자, 지금 말은 안 했지만은 이게 바로 컨셉입니다. 참 좋은 사례죠. 그쵸? 그 공간이나 제품이나 아니면 어떤 게 되든지 간에 그것을 보고 그 공간을 보고 어떤 의도인지를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최고의 공간입니다.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을까? 특히 상업공간 같은 경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그거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죠. 대상으로 해서 또 끌어들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업공간이 아마 그 목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요. 주거공간이라고 해서 그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취향이 어떤가? 그치? 그거에 따라가주면은 금상첨화겠죠.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취향에 따라가지고 또 편안하게 즐기고 또 숨쉬고 쉬고 먹고 자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정말 금상첨화겠죠. 그쵸? 정말 그거야말로 최고의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컨셉이라는 거를 꼭 표현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무실을 만드는데 나는 이런 사례를 많이 듭니다. 그냥 칸막이 공사를 해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여러분들이 놀이터 같이 만들어 놓고 사고를 더 다양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프리하게 모여서 아무데나 모여서 의논하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일을 진척을 시킬 수 있어. 그러면 전자와 후자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공간일까 하면 후자가 좋은 공간입니다. 왜?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야? 내가 얘기 많이 하잖아. 구글 오피스. 그쵸? 자, 우리도 모르게 건축에도 컨셉이 있었으니 공간의 컨셉은 과연 메스만 적용되는 걸까? 천만의 말씀이죠. 내부에도 공간은 컨셉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자, 디자인 컨셉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거주 목적을 기반으로 설계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쵸? 거주자를 중심으로 주공간의 주요 목적을 설정한다. 구성원이 화목하고 그 다음에 가사의 효율을 높이고 또 즐겁고 편안하고 기타 등등 내가 했던 얘기들 그치? 다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 전략을 상징화할 수 있는 모티브 또는 가치를 설정한다. 외부 디자인과 내부 디자인에 동시 적용할 경우
외부 디자인과 내부 디자인에 분리해서 적용을 할 경우, 동시에 적용을 할 경우는요, 일관된 모티브를 통해 가지고 색채부터 모든 거를 다 일목요연하게 흘러가듯이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다른 경우 외부와 내부 같은 경우에, 외부 같은 경우에 모티브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만들어준다. 근데 내부는 어떻게 하냐? 해당되는 스토리형으로 전개를 한다는 거죠. 외부 기본 형태의 발상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형태의 진화, 모티브, 키워드, 그 다음에 내부는 공간 구성의 키워드로 스토리형으로 전개를 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 페이지를 한번 좀 볼까? 얘랑 연결을 해야 되겠어요. 한 주제를 갖다가 모티브를 스토리형으로 만든다고 치면은요, 예를 들어서 노인 주거를 하는데 민들레라는 게 있어. 민들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민들레가 되려면은 홀씨를 심어가지고 얘가 싹이 되고 또 잎을 피고 그 다음에 꽃을 나중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스토리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키면은 좋죠. 그럼 외관은 민들레의 형태를 갖다가 모티브를 삼아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외부를 그런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한 주제의 종류를 병렬형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커피하우스야. 커피하우스에 뭐 어떤 걸 팝니까? 마키아토, 아메리카노, 라떼, 뭐 이런 것들. 깔루아, 커피 어렵네요. 자, 이런 것들은 병렬형 구성이죠. 커피하우스에서 파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얘가 되고 얘가 되는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진 건 아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 병렬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점점 커가고 점점 연결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은 사상 체질을 나타낸다. 태양인이다. 이것이고 성격을 나타낸다.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직렬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체질이 어떻고, 태음인이야 태양인이래. 체질에서 태양인이 나왔구나. 태양인에서 어떤 성격이래더라. 그냥 직렬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다변형 구성이라 해가지고 큐브를 통해 가지고, 큐브는 뭘 할 수 있어? 조립도 할 수 있고, 여러 형태를 변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형태를 통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죠. 또 이런 방향으로 다변적 구성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모티브와 키워드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교수님 타임 체크를 안 해가지고 지금 몇 분이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앞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여기에 있었죠.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과 지적도를 띄셔야 됩니다. 요거를 필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이음에 들어가서 요 해당되는 A, B, C타입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팀원들과 의논을 해서 사이트를 정해야 됩니다. 정하십시오.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건폐율과 바로 용적률, 이거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연적 환경 분석 있죠. 축, 일조, 태양, 그치? 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특히나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 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건축물, 일조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변 소음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만큼 다니느냐, 차량이 또 어떻게 다니느냐 따라가지고 이거를 배치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어디다 시켜줘요? 여러분들이 선정한 A, B, C 사이트 위에다가 건축물의 방향을 선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추가적인 상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각 교수님이 또 덧붙여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듣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